자, 지금부터 피아 지방법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주 판사 황현이고요. 오늘 또 피고인 김용민 씨를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소재인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 자리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은 별일 없으셨습니까? 예. 한 주간은 온 나라가 다 하나의 키워드, 조국. 그렇죠. 예. 조국 키워드였죠. 지금 벌써 한 3주 됐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이 기득권 세력에게 도전하면은 네. 너희도 이렇게 털린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불의를 막 꾸짖고 처단하기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 그 기득권 체계에 도전하면 다 조국 꼴난다. 똑바로 봐. 이 시그널이 아니겠는가. 까불지 말라. 그렇죠. 예. 어쨌든 시작부터 바로 들어가시네요. 나 좀 네, 사적인 그렇습니다. 얘기 좀 털리겠어. 갑자기 없어요, 의민이 형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네. 나는 예. 모든 나의 관심사는 국사입니다. 국사. 그렇군요. 예, 예. 나라 국자에. 근데 인사자. 요즘 진짜 모든 전국의 이슈를 이 조국 청문회가 너무 다 빨아들이고 있어가지고 기타 이제 다른 청문회도 있고 사실 이제 국회가 현안들이 있는데 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예, 예. 그때 두 분,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면은 황현희 씨는 뭐 사적인 이야기 하실 거 있으신가요? 일주일 동안 잘 아니, 그게 지내셨어요? 아니라, 저는 오늘 좀 비가 와가지고 네. 막걸리가 좀 생각나요. 뭐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예. 네. 저는 한 3주 동안 진짜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었는데 어제부터는 진짜 잠을 푹 자고 있습니다. 기자 간담회 이후. 조국 교수님 기자 간담회 보고 그냥 와, 그냥, 시원했군요. 네, 그냥 너무 그냥 존경스럽고 말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최고 그냥 아니 목소리가 약간 좀 감기 걸린 목소리. 걱정이 없어요, 진짜로. 네. 그렇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조국 후보자 최근 논란을 쭉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혼연일체가 돼서 한 목소리로 사실 언론도 많고 또 우리 사회의 그 생각과 그 사상은 다 다를 텐데 DNA가 하나도 같지 않듯이 근데 어떻게 조국을 죽여야 된다 여기에는 그야말로 한 목소리가 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그것도 정말 확실한 증거를 갖고 이렇게 때려잡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한 뭔가 단점이 있거나 결점이 있으면은 더 크게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맞아요. 되는데 예, 그런 게 없으니까 막 이거저거 다 터지는 거예요. 이것도 시비 걸고 저것도 시비 거는 게 결국에는 딱 하나 확실하게 문제 삼을 것이 없다. 이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하여간 이제 이번 저희 방송이 올라가면서 이 일이 수그러들지 네. 좀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정말 이 쓰레기들이 너무 많다 우리 사회에. 예. 그 오늘 어제 실시간 올라온 거 근조 언론 하면서 계속 올라왔잖아요. 다음 검색어 계속 욕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네네. 기자들의 자질이 의심된다라고 하면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팩트도 모르면서 질문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기억나시나요? 300? 저는 그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500. 기자들 500하고 조국 교수님 한 명이 일대 다로 싸우는데 절대 밀리지 않는 그 모습. 멋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기자들은 뭘 알고 질문하는 게 없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한테 물어봤다면서요? 일요신문 기자가 네. 뭘 물어볼까요?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상징적인 짤이었어요. 그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짧아서 그랬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 3주간에 있었던 일들이라 아니 3주 동안에 변명이 안 되겠죠. 70만 건 넘는 그렇죠. 그런 글들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아니 무슨 사건 터질 때 기자들한테 자 오늘 몇 날 몇 시에 사건 터집니다. 취재하세요. 이렇게 하나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요. 민주당 기자들만 왔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고 여당 출입 기자들이 왔지만 이 기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 사무처에 등록을 한 기자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민주당 기자만 들어왔다는 식의 이야기도 해명이 안 되는 거고. 가짜 뉴스죠. 그건 가짜 뉴스가 뉴스고 맞아요. 예, 예. 그다음에 민주당 출입하는 기자들이라고 해서 TV조선에 조선일보에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 민주당 편이에요? 서울신문, 이루신문, 데일리안 이런 데에 민주당 출입하는 기자들이 민주당 편이냐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이야기고요. 본인들이 실력이 없고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장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재 변호사는 어떻게 네. 기자회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기자간담회. 기자간담회라고 네. 했죠. 기자간담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이 3주 동안 저희가 3주 전부터 조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조금씩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신문도 많이 보고 뉴스도 많이 보면서 이 후보자 청문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요. 일단은 제일 저는 이제 공부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 언론사들에서 어떤 식으로 이 가짜 뉴스를 생산을 하고 이 언론사들의 그 가짜 뉴스를 받아들인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여론을 형성을 하고 그걸 또 그렇지. 어떻게 언론이 받아 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아. 아, 이런 식으로 언론이 이 사회에 작용을 할 수가 있구나. 그렇지. 그래서 그런 공부를 많이 한 것 같고 어제 그 기자 간담회에서에 대한 제 개인 평은 또 정리를 해오셨군요. 아니 예, 예. 두 문장인데요. 언론이 그동안 제기한 의혹을 대부분 해소했다라는 네, 생각이고 맞습니다. 법률가가 지금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네. 법률적으로 해석을 다 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법률적으로 문제될 거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일단. 없다. 아, 그리고 깔끔하게. 네, 그리고 이제 기자 간담회 마지막 질문할 때 저도 이제 어제 밤새 봤거든요. 네. 퇴근 시간 이후에. 네. 근데 마지막 질문이 100번째 질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회자가 진행하시면서. 그 기자들이 거의 비슷한 질문을 돌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서 계속 질문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저는 그 조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형태로 어떤 방향에서 질문을 해도 대답이 일관됐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 진술의 진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건 기자간담회가 아니었다. 이건 체력자입니다. 체력자. 이거 정말 웬만한 체력으로 오늘 그 시간을 버텨내기가 쉽지가 않았고 저는 그 조국 이제 후보자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 금수저 맞다. 사실 그런 혜택을 받음으로써 상처를 드렸다면 정말 미안하게 생각했다. 저는 그 멘트가 참 좋았어요. 사실 위법이 아니니까 괜찮다라기보다는 그 목소리가 처음부터 나왔었으면 그래도 여론이 좀 더 좀 빨리 좀 전환이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간담회에서 이제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원래 그 예. 목소리가 나왔었어요. 처음부터. 아, 그래요? 네. 근데 근데 민주당이 안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언론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소명을 하고 있는데 안 하는 조국에게 거예요. 유리하다 싶으면은 다 쌩까. 그러니까 이걸 맞아요. 이슈화 시켜주지 않았군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사장시켰던 거군요. 계속해서 그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조국 교수님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조국 교수님이 출근할 때 중요한 사항은 해명을 하고 있었는데 의혹 보도는 진짜 한 1000개, 10,000개 이렇게 되면 해명하는 보도는 조금 짤막하게 이런 식인 거죠. 뭐 그렇게 그럼 얼마나 그 답답하셨겠어요. 조국 후보자의 변명은 우리가 조국 페이스북에서나 볼 수 있었지 맞아요. 예. 언론 기사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는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라는 국민적 합의까지 이루어지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식물생심이라고. 식물생심이라고. 자 이제 어서 간담회 나오세요. 얘기는 요 정도까지 예. 하고 우리가 또 광고해야죠. 아유, 예. 세상에. 제가 또 진라면 좋아하거든요. 진라면. 그것도 아유. 센스가 있네요. 대박. 와 대박. 예, 진짜. 자, 우리 방 과장님, 저쪽에 저쪽에 드시고. 예. 자, 우리 기대하게 박인호 되는데요. 과장님. 농담이 아니라 오늘부터 라면 끊어야지. 저도 그랬는데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이랬는데. 바로 라면 자, 미치겠다. 저희가 광고하는 건 진라면이 아니고 여러분 저 완도 반건조 그렇습니다. 전복입니다. 이거 저희가 전복. 많이 보여드렸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추석 명절 완도에서 직배송하는 특별한 선물 반건조 전복 네네.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셔야 돼요. 이거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요. 네. 자, 이거 전복 좋아하십니까? 전복 싫어하는 진짜 사람들 전복 있어요. 좋아하실 수 있어요. 예. 와, 이거 무슨 이거 전복 한 마리가 그대로 다 뭐 들어간 거예요. 첨가물이 없는데도 보세요. 바다 냄새가 나요. 네. 바다 냄새가. 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통전복의 감칠맛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회나 죽으로만 전복을 경험했던 분들께 반건조 전복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거 사실 금수저 음식인데. 아유, 그래요. 전복의 너무 풍미. 아유, 남해 바다가 냄새가 납니다. 아이고, 맛있어, 훨씬 맛있어. 깊어지고 진짜 식감이 더욱 쫄깃합니다. 식사 대용의 보양식으로도 좋지만 그렇죠. 고급스러운 술안주. 맞습니다. 네, 술안주로도 일품입니다. 어린이도 무척 좋아해요. 네. 아, 세상에. 이게 사실 맛이 있고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그럼요. 가격도 예. 어떻게 됩니까? 자, 원래 반건조 전복이 비싼 편입니다. 전복 자체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손질하고 말리는 과정이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용민닷컴은 많은 분들이 완도 반건조 전복을 경험해 보시라고 특가로 여러분들께 공급합니다. 특히 반건조 전복 20미, 요게 이제 1미인데 네. 20미를 주문하시면 다른 쇼핑몰보다
무려 20% 이상 저렴하게 네,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넷 판매가 5미의 경우 25,000원인데 김용민닷컴에서는 23,000원. 아, 2,000원 이쌉니다. 자, 인터넷에서는 10미에 5만 원, 김용민닷컴은 44,000원. 아. 20미 같은 경우 인터넷 판매가 10만 원인데 김용민닷컴은 8만 원. 2만 원 정도. 2만 원이나 쌉니다. 여러분, 근데 완도 반건조 전복은요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문 다음 날부터 배송이 가능하니까요. 배송 기간이 조금 길어요. 2일에서 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선 제품이라 그 제품화자가 아닌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 환불은 어렵다는 점. 그렇습니다. 네. 이거 드셔보시는 분들 아실 텐데 네. 이거 앉은 자리에 서서 5마리 그냥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문을 넣을 때부터 만들어져가지고 배송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웬만하면 많이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맥주 안주 할 때 누가 집에 손님이 오잖아요. 근데 전복을 딱 꺼내잖아요. 반건조 전복. 아, 제가 봤을 때 그 집안이 달라 보입니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때 몇 개 가지고 와가지고 장인어른을 오셔가지고 2개 꺼내봤거든요. 와, 장인어른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맥주 한잔 쫙 먹으니까 아주 뭐 황제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장인어른이 아니라 예비 장인어른인데 이게 좀 사실 협상이 쉽지가 않아요. 네. 따님을 달라고 하는 협상이 쉽지 않을 때 이 완도 반건조 전복을 드리면은 자네를 사위로 인정하겠네. 예. 결혼하려고 할 때 이걸 딱 내밀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아버님 따님 주십시오 이러면. 승리의 카드. 예. 완도 반건조 전복. 네, 이거를 여기 안주머니에서 옐로 카드처럼 꺼내면 그렇습니다. 무료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내장까지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내장. 이게 사실 내장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근데 내장을 안 먹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왜냐면 약간 좀 식감이 안 좋고 여성분들은 약간 향이 안 좋으니까 안 그쵸. 드시는데 이렇게 말려서 드니까 어떠세요? 약간 순대 간처럼 이렇게 맛있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전복 내장을 잘 먹습니다. 아, 이거 정말 맛있네요. 네. 쫄깃쫄깃하고 자, 맛있습니다. 이 완도 반건조 전복을 저희가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은 네. 라면에 넣어놨습니다. 대박. 제가 발견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는 이거 언제 전복 넣나 했는데 예. 넣어져 있네. 있어요. 넣어져 있어요. 넣어져 있어요. 감사합니다, 셰프. 아유, 프로딩딩하게 바뀌었습니다. 예. 자, 우리 또 한번 진짜 맛있다. 완도 반건조 전복으로 만든 라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바로 걸려. 네. 아유, 세상에. 야, 진짜 황제 라면이죠, 이 정도면. 야, 진짜 맛있네, 내장이. 야, 이건 진짜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돼. 이건 드셔보셔야 되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저희만 먹어 죄송합니다. 이 쫀득쫀득한 식감. 이게 쫀득쫀득한 아까도 쫀득쫀득했지만 이게 뜨거운 물에서 약간 스팀이 올라오면서 더 약간 부드럽게. 이게 라면 안에 들어가니까 더 쫄깃쫄깃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활력이 막 그냥. 이거 한 마리 진짜 완도 가서 먹으려면은 엄청 비싸요. 이거 5,000원에 방건조에서 파는 거면 좀 저렴한 편 아닙니까, 사실? 예. 굉장히 저렴하죠. 이거 한 3, 4만 원에 한 2마리, 3마리 나오고 막 그러던데. 제가 예전에 그 보길도라고 예. 완도에서 배 타고 들어갔는데 거기 한번 저기 여름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전복 드시러? 예. 전복 드시러 간 거예요? 전복 먹으러 왜 보길도를 가니?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구매할 수 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좋네요. 그렇습니다. 김나옥 변호사님 어떻게 뭐 홈쇼핑 좀 준비됐나요? 네. 진짜 저 지원해 보려고요. 도전. 아니 이게 사실 반건조 전복이 제일 또 중요한 게 손질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깨끗하게 손질돼가지고 말리는 게 중요한데 진짜 뭐 가까이서 저 클로즈업을 좀 못 해드리는데 아이고 보면은 아주 손질 잘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손질 잘 되는가 했더니 직접 전부 다 손으로 수작업으로. 숫자로 됐어요, 숫자가. 이거 사실 껍데기에서 벗겨내기도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다 하나하나 제거해서 말려서 반건조로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전복을 좋아하세요? 소재인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네, 전복 비싸서 못 먹죠. 못 먹죠. 이게 비싸서. 지금 너무 좀 되게 감동적인 게 내장이 정말 그 모양이 그대로 살아가지고 맞아요. 들어있다는 게 맞습니다. 진짜 너무 대박.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먹고 선물용으로 산 건 선물로 잘 쓰겠습니다. 진짜 맛있네. 여러분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내장이 살아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복죽 드실 때
어디 뭐 죽 파는 프랜차이즈 가서 전복죽 먹어봐요. 색깔이 그냥 하얀색입니다. 그러니까 전복 내장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전복 잘라가지고 그 겉에 있는 살만 이렇게 주는 건데 안 또 돼요. 어제 기자회견은 네. 한마디로 내용이 없었다. 내장 없는 전복이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복 살만 있었군요. 네. 아, 수 변호사님은 그 사법고시 준비하실 때 뭐 드셨어요? 바쁘셨을 거 아니야? 고시 식당이 잘 되어 있어요, 신림동에. 그래서 그렇지. 거기가 아침, 점심, 저녁을 식단을 그 영양사가 식당마다 쫙 짜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이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식단이 쫙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고시 식당에서 이제 월식 끊어가지고 식권 한 50장, 100장씩 사가지고 그거 얼마예요 한 달에? 그렇게 그게 하면? 네. 굉장히 영양이 충분한데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식단이 잘 짜여진 건데 한 끼당 이게 거의 10년 전인데 거의 한 2, 3천 원대였을 것 같아요. 정말 그걸 많이 사면 1,900원대까지 제가 계산해서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한 끼에. 배자네요. 네. 거기가 어디? 신림이에요? 신림동. 신림 아니면 노량진이죠? 거기 고시촌이. 고시촌이 사법고시 보는 분들은 신림동에 아, 신림동에 가고요. 맞나요? 노량진은 이제 공무원. 공무원들이라는 거. 그렇군요. 아, 여기 누가- 완도 반건조 전복 네. 죽기 전에 한번 좀 드셔보셔야 돼. 이건 먹어봐야 돼요. 네. 먹지 않고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이제 조국 후보자 얘기로 들어가도록 할까요? 네. 아니면 코너 속의 코너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 아, 예. 지난주 댓글을 한번 좀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살펴보고 네. 할까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던 주제가 조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 이제 다뤘고 그렇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조 후보자 딸의 변호인 입장에서 변론을 이제 했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댓글들을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일단 A 댓글님이 어떤 의견을 주셨냐면 만일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아버지가 딸의 영리 활동을 막지 않으면 언행일치가 아닌가요? 구조 안에서 구조의 모순을 비판하면 언행일치가 아닌가요? 조 후보자가 언행일치가 아닌 부분을 하나도 찾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인데 맞는 말이신 것 같아요. 그 제도 안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수저 맞다라고 인정을 하셨죠. 네. 오히려 금수저가 그 기득권이 이어지는 것을 그 제도를 고수하는 데 협조를 하는 게 아니라 금수저이면서도 그 제도를 바꾸자는 데 목소리를 내신 분인 거잖아요. 그게 좀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 제도 안에서 본인은 그 제도를 본인의 딸이 그런 제도 안에서 교육을 하는 것 그러니까 진로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은 것인 거죠. 그걸 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일 같아요. 네네. 그리고 B 댓글님 착한 이건 제가 진짜 되게 감동받은 댓글인데 감동을 받았어요. 착한 놈은 단 한 번의 잘못만 해도 그럴 줄 몰랐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소리를 듣고 나쁜 놈은 100번 잘못해도 원래 그러려니 하고 단 한 번의 잘한 일로 칭찬을 받는다. 칭찬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쳤으면 좋겠다. 아, 이거 네, 정말 훌륭한. 정말 네. 훌륭한 댓글이어서 저는 네. 우리 사회에서 칭찬하는 법을 좀 제대로 가르쳤으면 좋겠다. 무조건 어떻게 나보다 잘나 보이고 나보다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 깎아내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아무리 잘나 보여도 그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의 그 안에서 또 고통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요. 분명히. 그렇지. 당연하죠. 네. 예, 조 후보자 딸이 솔직히 좋아 보여도 조 후보자 딸로 사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학교 다니면서 기껏 친구 사귀어 놓으면 외국 가고 외국 가서 또 친구 사귀고 말 안 돼서 또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그런 게 돌아와서 어떻게 전화위복이 돼서 그게 또 자기의 기회가 된 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또 깎아내리지 못해서 막 그러는 것은 좀 우리 사회에서 좀 지양해야 될 그런 이게 분위기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진짜 웃긴 게 남이 이루어 놓은 거는 쉬워 보여요. 어떻게 보면. 예. 남이 한 거는 되게 어려운 건데. 아니 내가 황현이보다 더 웃기는 것 같은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나? 내가 형보다 시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쉬워 예, 보이는 거잖아요. 네, 쉬워 보여요. 남이 하는 거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이렇게 그 자리에 올라간 건 아니다. 그럼요. 뭐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그 검찰총장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날이 이제 지난 방송했던 날이 그 검찰에서 조 후보자 관련 20여 곳인가 30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던 날이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너무 예.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개탄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댓글들도 정말 다양한 반응이 있었는데 네. 제가 정확히 숫자를 세보지는 않았지만 한 9대 1의 비율로 9는 이건 정말 아니었다라는 의견이었고 1은
아니다 그래도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C 댓글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윤석열 총장님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신 건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고 이해가 불가능해 지금 이 순간도. 지금도 네. 그래요. 그건 그렇죠. 네. 그리고 D 댓글님이 윤석열 총장님 패스트트랙 때 국회의원들 지금 조사하세요. 이런 댓글이 있었고 E 댓글님은 이건 되게 재밌게 잘 비유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네. 동네 축구 시합하다가 시비가 생겨서 심판과 감독 사이에서 정확한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VCR을 보기도 전에 경찰이 쳐들어와서 시비를 가리기 위해 경찰서 가자는 경우 같다. 청문회도 있고 국민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국회도 있고 언론도 있고 다 있는 나라에서 이게 뭡니까? 야 이거 진짜 훌륭한 굉장하죠. 비유인데. 네. VAR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그렇죠. 야 탁월합니다. 표현력 되게 참 좋네요. 야, 네, 이거 진짜 이런 정말 탁월한 비유는 비유를 완전 해주셨어요. 네. 완전히 이해돼. 웬만한 개그맨들보다 표현력이 좋네. 자 그분께는 대단하시네. 예. 완도 반건조 전복을 구매하실 수 있는 권리를 뭐야, 드리겠습니다. 그게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썼는지 모르니까. 아, 예. 네. 네, 또 다른 댓글 있나요? 마지막 예. 댓글은 F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런 네. 댓글도 있었어요. 그 다음 말이 이거예요. 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게 충성한다 했는데 이 조직이 검찰 조직이었던 것 같아요. 아유 세상에. 아니 지금 오늘 또 압수수색 계속 이어가는데 너무나 충격적이고 황당해요. 호이카를 압수수색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왜 거기를 압수수색했나라고 봤더니 조국 수석의 딸이 거기서 봉사활동을 했다라는데 그렇죠.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아니 고등학생이 도대체 봉사활동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게 지금 이 범죄 수사인가요? 도대체 그 범죄 혐의 뭐하고 뭐하고 엮이길래? 상관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뭐 검찰 얘기부터 해볼까요? 예. 어떻게 좀 검찰 얘기 꺼내셨으니까 지금 오늘 굉장히 좀 검찰이 좀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뭐 처남도 이제 소환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뭐 가서 이제 압수수색도 하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보폭이 빠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아니, 될지 한동안 좀 모르겠어요. 조용히 있다가 네네. 어제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이후 아침부터 그냥 기습적으로 뭐 조국 후보자 부인의 재직 중인 학교를 털었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 조국 야 너 기자간담회 해가지고 이 국면을 돌파하려고 드는데 야 꿈 깨라. 우리가 뭐 산송장이냐? 너의 위선을 벗겨주겠어. 난 이런 메시지밖에 읽히지가 않아요. 근데 검찰이 말이죠. 기소를 목표로 하는 기관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무조건 기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나요?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 변호사분들이 좀 얘기해 주세요. 뭐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약간 네네. 무리일 수는 있어요. 무리일 수가 있다. 무조건 기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네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수사의 어떤 보폭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보게 되면 너무나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조국 후보자가 빠르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거의 한 6, 7시간 만에 오늘 아침부터 조국 후보자 부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 고려대학교 입학 사정과 관련되어서 부정 청탁을 하거나 뭐 부정행위한 건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거의 뭐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압수수색해도 그 입학 담당했던 그 담당자 그랬잖아요. 지금 다 폐기돼가지고 가져갈 게 없을 거다. 기껏 해봐야 합격자, 불합격자 이런 정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와 관련해서 도대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의 사무실, 그것도 연구실을 압수수색해갖고 도대체 뭘 하겠다라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제가 기자 간담회를 보고 느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 후보자에게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조 후보자에게는 일단 없어요. 네네.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모펀드에서 오촌 조카. 그분은 중국에 가 있죠 지금. 중국에 가 있는데 그분은 제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분에 대한 수사라면은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은 기소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는 진짜 왜 이러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압수수색을 지금 이렇게 넓게 네, 하고 솔직히 있는지. 보통 그 따님에 대한 입시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수사를 한다 이러려면은 그 당시의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해야 되고 네. 그 검토를 통해서 그 검토 과정에서 참고인들과 관련자들도 다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시의 입시제도 안에서 이게 불법이었냐 아니었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압수수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검토 없이 압수수색부터 했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기자 간담회 다음 날 또 발빠르게 뭐 코이카를 수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또 언론에 내보내고 이런 게 무슨 의도인지는 정말 모르겠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의 이제 그 의도는 분명해요. 예. 조국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시키겠다. 아, 임명을 절대 안 시키겠다라는 지금 검찰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예 그 의도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수사로서 지금 사실상 정치에 개입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국 후보자 받지 않겠다. 우리 검찰은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거고 지금 사실은 뭐 유시민 작가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계속해서 조국 후보자는 놔둔 상태로 가족들만 들쑤시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잖아요. 주변만 일단 그러니까요. 하죠. 예. 이거는 그야말로 진짜 조국 후보자가 아픈 것을 건들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거는 검찰의 의사가 명백하다. 너 이렇게 그만둬. 봐요. 그만둬라. 가족들이 더 털리고 싶은 거 바라지 않잖아. 그 빨리 그만둬. 너 그거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런 거란 딱 의미인 그거죠. 거죠. 네. 아니 그러면 저는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도가 궁금한 게 그러면 조국 수석에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타격이 가니까 우리가 막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은 검찰 개혁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우리가 미리 사전에 막겠다 공수처도 막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나는 그것도 네, 제가 좀 의도를 헷갈려요.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게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첫 예. 번째 부분의 의도도 어떻게 가능성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신문에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아니 세상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지금 취약하다라고 하는 어려운 국면에서 네. 제일 힘든 상황에서 제일 아프게 찔러놓고 그게 너를 위한 거야라고 하면 그거를 믿겠어요? 아 그건 아니다. 당연히 아닌 거죠. 그건 아니다. 예. 아 좀 궁금해서 물어본 진짜 겁니다. 이거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너무나 힘겹게 여론을 반등시키려는 국면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상황에서 지금 뒤에서 그냥 칼로 머리를 살짝 딱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뒤에서 칼로 푹 쑤셔놓고 그거를 갖다가 너를 위해서야. 이거 그럼 후자로 우리가 좀 아, 생각을 그렇죠. 이거는 생각을 해야 되는군요. 검찰이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었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한다라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는데 네. 국민들이 상당수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크니까 이거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사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자라는 그게 하나 있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검찰 개혁이고 네. 사법개혁이고 그 중심에 검찰 개혁이 있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수사권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권력을 분산시킨다라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을 문재인 정부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대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흔들어가지고 검찰 개혁 완전히 막아버리고 날려버리고 사실상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조국 후보자가 오지 못하면 사실 검찰 개혁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날리겠다라는 검찰의 완전히 진짜 의지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무부 장관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조국 후보자는 무조건 그 받겠다. 사람만 아니면 되겠다? 이거 날리면 이거를 날리면 검찰 개혁은 물 건너 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깔리는 네, 저도 거예요. 어제 간담회를 보니까 네. 조 후보자가 살아오신 인생 자체가 지금 이 순간에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살아오신 인생 같아 보였어요. 딱 그래요? 이 시점에.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러 국민 여론이나 이게 정말 검찰 개혁의 시점이 지금이 딱 이 시점인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그 검찰 개혁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오시고 의지도 표명하신 그 조 후보자가 지금 그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그 시점인 거죠. 네네. 그래서 검찰 개혁이나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뭐 정부 조직 관련 문제들은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어떻게 보면 공약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대통령들의 공약 사항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이 순간 그 대통령들이 걸었던 공약 사항이 이행될 수 있는 딱 이 시점에서 만약에 이게 검찰 개혁이 되지 않으면 네. 정말 앞으로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무도 못했잖아요. 과거에 예. 노무현 정부에서도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모든 정부의 역대 정부의 개혁 과제는 1년차, 2년차 힘 있을 때 아니면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수처라든가 수사권 조정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당시 검찰이 가지고 나온 게 뭔지 알아요? 뭡니까? 비자금 수사. 그렇지. 대선 때 있었던 여러 비자금 수사를 들고 나와가지고 야당뿐만 아니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수사까지 다 해버려가지고 양쪽을 다 흔들었던 거 다 털었죠. 잡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당시 국민 여론이 어쩌겠어요. 그때 안모 검사 아니었어요? 안대희 안대희라고 그렇죠, 그렇죠. 안짱이라고 예. 해가지고 카페까지 나올 정도인 거예요. 팬클럽도 생기고 그랬어요. 네, 그때. 그 당시에 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런 어떤 검찰이 비자금과 관련된 국민이 지지하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하면 보복한다. 정치 권력이 검찰을 보복해가지고 검찰에 힘을 뺀다라는 이런 논리가 작용을 해버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심지어 MB도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검찰이 뭘 또 칼을 빼들었느냐? 네. 저축은행 아, 맞네요. 그걸로 해서 이제 무력화시킨 거예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캐비넷에 뭐가 범죄 있나요?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딱 넣어놨다가 정권의 목덜미를 잡을 만한 그럴 만한 거를 캐비넷에서 꺼내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검찰은 남들이 자기를 개혁하려고 들면 자기가 그러네. 갑자기 개혁의 전사가 돼. 그래가지고 이 썩어 빠진 정치권을 내가 숙정하리라 하면서 나섭니다. 똑같아요. 바로 이 전법인데 야, 그러네요. 근데 참 이번에 제가 조 후보를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도요. 네. 어떤 사람들 특히 그 학자 출신의 백면 서생은 가족까지 털리고 이렇게 피바람이 나는 상황에서는 백기를 듭니다. 근데 지금 조국 후보자는 다른 학자와 달리 이 정치적인 근육이 있어요, 그 양반이. 그래서 여기서 내가 무릎을 꿇으면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은 물론이고 문정부 자체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면 돌파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검사님들 조국 털어가지고 그 법무부 장관 임명 못하게 좀 애를 쓰고 계시는데 불가능해 기본적으로. 자, 그러고 생각해보면 네. 여태까지 그 검찰 개혁이 안 됐다는 것은 여태까지 검찰이 다 이겼다. 그렇지. 라고 평가를 우리가 좀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만은 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예. 항상 이제 어려웠던 것이 이제 검찰의 저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검찰의 저항은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히 예견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민정수석 비서실장 하면서 다 경험을 해봤던 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검찰의 저항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과거 정부에서 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개혁 과제를 두 기관에게 또 맡겨놓은 측면이 있었는데 네네. 두 기관에 맡겨놓으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협의도 안 되고. 협의가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청와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 그리고 행안부 장관을 주체로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법안까지 지금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고 그 법안에 대해서 지난해에 각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사인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국회에서 논의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자한당 반대했잖아요. 네. 자한당 이놈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놈들은 합의해주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크게 문제 없이 간다라고 하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개혁에 성공할 수 네.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 조국 후보를 그 검찰이 터는 것도 문제인데 터는 과정에서 TV조선이 이 피의 사실 공표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네. 검찰로부터 정보를 받아가지고 보도를 했어요. 이건 피의 사실 공표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TV조선은 논란이 되고 또 엄청난 거센 이런 반발과 또한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그건 아니라 검찰이 압수수색 끝나고 난 다음 우리가 그 사무실을 배회하다가 얻은 정보다 이런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야부리를 치고 자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검찰이 아니, 흘린 거다라고 보시는 자,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이냐면요. 나온 내용이 노환준 교수의 그 연구실 부산대 병원. 부산대 병원 요거를 털어보니까 네네. 거기에서 메모가 하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모 내용이 어떤 A 교수가 대통령에 주치되는 과정에서 노환준 교수 본인이 굉장한 일을 조금 뭔가 상당 부분 역할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메모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조국 후보자 이름이 나온 겁니까? 아니요, 조국 후보자 이름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노환준 교수가 역할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건 메모잖아요. 그러면 압수수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압수수색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는 메모니까. 예. 메모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당연히 수집을 해 수집을 해가지고 다 들고 가가지고 그 파란 박스나 이런 데다가 다 봉인을 해가지고 압수 목록 작성을 하고 그러면 봉인을 해가지고 들고 들고 가다가 나가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바람 불어서 떨어진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들고 나가는데 어떻게 거기 다시 나와가지고 그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 내용, 이 유출된 그 내용의 증거의 성질상 그럴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게 만약에
파일이어가지고 그 하드를 들고 가지 않고 그 하드 원본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복사해가지고 떠가지고 갔으면 그 파일이 뭐 모니터 화면에 떠 있었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압수해가지고 다 난장판이 돼 있는데 그 압수된 컴퓨터를 다시 열어가지고 아 그래 뭐가 나갔나 이걸 본다는 게 말이 안 또 되잖아요. 공공기관은 컴퓨터가 1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락이 걸려요. 그럼 근데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그걸 이거는 봤다는 내부에서 거예요? 흘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부산대 예. 병원에서 노환종 원장을 싫어하는 사람이 TV조선에다가 그 검찰이 이거 안 가져갔는데 하면서 건네줬거나 아니면 검찰이 파일을 갖고 야 TV조선 수고 많은데 하나 써라. 쓱 던져준 겁니까? 쓱 던져주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렇다면 이건 뭐 후자라면은 후자일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99.999%인데 후자라면 이건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그리고 너무 내용이 정확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메모에 써졌다라고 하는 그 워딩 하나를 그렇게 정확하게 하냐 이거예요. 압수수색 현장에 이제 변호사가 압수수색 현장에 동석해서 압수수색 범위를 넘어서는 그 물건을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는 이건 안 된다라고 막 제지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저희가 변호사들 또 입회해 보면 정신이 없어요. 막 수사관들이 한 명이 온 게 아니라 막 3-4명이 와가지고 이거 찾고 저거 찾고 막 수색이기 때문에 막 뒤지고 그러거든요. 그럼 변호사도 정신없고 막 사람들 다 정신없는데 거기에 언론이 들어와가지고 뭐 그걸 다 찾게 한다?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검찰의 수사의 시작도 청와대도 몰랐고 민주당도 몰랐고 여당도 몰랐고 다 모르는 상태에서 여론이 제일 먼저 보도를 했던 거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이번에도 여론에다 약간 흘린 듯한 약간 좀 모양새가 보여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데 검찰이 굉장히 또 반발을 했었고 근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거 법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예. 주세요.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는 이유는 우리 헌법과 형법과 형사소송법상으로 피의자에게는 확정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그렇죠. 때문이에요.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피의자에 대한 그 수사 정보를 기소 전에 그 수사에 관여했던 어떤 뭐 수사 담당자가 누설을 할 경우에 그게 언론에 기재가 되고 퍼질 경우에는 언론 재판이 또 될 수 있는 또 형국이 생기고요. 그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또 제가 아직 법리적으로 검토를 안 해본 부분이기는 한데 그동안에 언론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많이 해왔잖아요. 엄청나게 그런 많이 것 했죠. 정말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것들은 다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저는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피의사실 공표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요. 네.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그리고 또 사실은 수사 중인 그 사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중대 범죄 그리고 우리 공익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여러 범죄와 관련되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수사 내용을 국민이 충분히 알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면 두 권리가 충돌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피의자의 인권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호하면서 또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보도 지침을 마련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디서부터 수사팀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왜냐하면 또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에 되게 중요한 게 기밀성이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중요한 어디선까지 공개를 할지 이러한 것들을 수사팀의 의견을 듣고 또 해당 수사와 관련되어서 또 보고받는 그런 어떤 지휘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라인을 거쳐가지고 공적인 딱 창구, 공적인 단일한 창구를 통해 가지고 피의 사실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런 공적인 창구에서 아닌 그런 거죠. 게 아니었나요? 그냥 흘러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또 JTBC도 아니니까 TV조선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그냥 막 열이 뻗쳐. 왜 네. 검사들이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를 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네네. 우선은 자기들이 수사를 보다 유리하게 전개하기 그렇죠. 위해서 여론이죠, 여론. 여론의 네.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피의자가 진짜 나쁜 새끼야 나쁜 새끼임을 계속해서 흘려줘야 여론이 이제 수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원 가기 전에 여론 재판 먼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피의자는 저 쓰레기다, 개쓰레기다. 그러니까 얘는 뭐 봐줄 여지가 없다. 막 이렇게 여론 재판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검사가 수사하는 데 있어서 네. 유리하게 할 목적도 있는 거고. 그 또 뭐가 있을까요? 그 피의 사실 공표를 하는 이유가. 그게 제일 큰 그게 거죠. 전부인 것 같아요. 예, 그게 그게 제일 큰것 전부예요, 같아요. 거의. 예. 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검찰에 대해서는 좀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게 수사가 갑자기 좀 진척이 빨리 되다 보니까
어떻게 기소 여부로도 이거 판단을 해야 되고 기소는 일단 할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나온 걸로 지금 봐서. 나온 걸로 봐서는 예. 알기가 어려워요. 알기가 어렵다. 지금 막 난리치는 그 단국대학교 논문. 네. 그 단국대학교 교수를 검찰이 오늘 오전에 소환을 해가지고 저희가 스튜디오 막 들어오기 전에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8시, 9시까지 조사 중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10시간 넘게. 네, 10시간 네. 넘게 조사 중에 있었는데 소환을 했는데 출석을 통보하면서 어떤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했냐면요. 네.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네. 그러니까 그 제일 중요한 그 역할을 담당을 했다라고 하는 그 단국대학교의 장 교수도 검찰에서 소환을 할 때 지금 제출된 고소고발장과 네. 고소고발장에 첨부되어 있는 증거를 봤을 때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봤을 때는 참고인으로 봐서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네네. 저도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마 증거로 첨부된 거 이런 걸걸요? 기자들이 쓴 기사들 그런 거 가지고 분명히 증거로 해가지고 제출을 했을 거예요. 네네. 그럼 이것만으로는 어떤 범죄 혐의가 없다. 만약 범죄 혐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피의자로 소환했겠죠. 근데 참고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결국에는 조국 전 민정수석 그러니까 후보자를 조국 후보자를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 전에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안 찾아지면 피의자로 소환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렵죠. 피의자로 소환이 안 되면 기소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피의 사실 공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 반드시 기소시켜서 재판에 넘겨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예. 하여튼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뭐 나오는 게 없어. 그럴 때 어떡하냐? 그 피의자로 해가지고 그 기소를 하고 싶은 그 사람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려요. 이제 그게 시작이 됐다 이거 네, 아닙니까? 쓰레기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네. 우리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이건 정당했다. 이런 것들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걱정되는 게 네. 이게 어제까지가 인사청문회 기간 마지막이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이나 뭐 해가지고 재송부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보낸다고 하면 지금 주말 끼고 뭐 하면 지금 제일 예측 가능한 게 한 2, 3일에서 3, 4일 요 정도거든요. 그러면 금요일까지 기한을 주고 금요일까지도 또 국회에서 송부를 안 해준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토요일, 일요일을 건너뛰고 월요일 날 임명할 거라고 봐요.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임명하면서 그 주에 있는 추석 전에 국무회에 참석시키는 그게 이제 가장 유력하다고 보거든요. 네. 야, 그러면 이제 이번 정기국회 때 네. 그 대정부 질문 때 나오시겠네. 그렇죠. 보자.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아, 엄청나게 털겠구만. 예. 근데 마지막 검찰의 발악이 저는 혹시나 진짜 이 검찰이 미치면 총 맞으면 이런 것까지 할 거로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거요? 지금 조국 후보자의 부인의 아무튼 사무실 부인. 거기까지 내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네. 그 사모펀드는 그 조국 후보자 부인께서 네. 이제 다룬 거 아니에요. 일단 그 사모펀드 그 사모펀드가 좋네요. 예. 사모님 펀드. 사모님이 들어서 사모펀드를 그 언론에서 붙인 거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아니 그래서 네. 진짜 저는 검찰에 진짜 총 맞고 검찰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정말 정치적으로 뭔가 수를 쓴다라고 하면 뭘까요? 예.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압수수색 범위를 넓혀왔거든요. 네네. 처음에는 고소 고발한 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했는데 노한준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부산시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했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가지고 결국에는 부인에 대한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조국 교수님에 대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자택 또는 휴대폰, 차량 그렇죠. 본인에 대한 것까지 가는 것 아니냐. 진짜 이거는 검찰이 진짜 끝까지 진짜 이거는 막 나가자. 해볼 때까지 해보자라는 검찰의 수다. 저는 아무리 그렇게 우려돼요. 검찰이 네. 해도 저는 이제 검찰이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되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도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을 만한 일은 저는 조 후보자한테는 없다라고 저는 거의 어제 간담회를 보고 확신하게 됐어요. 제가요 있어져 예. B급 정보 이거 네. 뭐 전혀 뭐 B급인가요? 뭐 이게 사실은 실제 있었던 일인지 또 가능성 있는 일인지 이거는 팩트는 여기서는 모르겠네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네네. B급 네. 정보. 네네네. 무책임한 아, 정보. 이런 거 좋아요. 예. 떠도는 정보. 일단 한번 흘려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요. 네. 서초동 주변에서 이 동생은 뭐 확실하게 구속이 된다. 그리고 뭐 부인은 영장까지 치는데 그 뭐 결말은 알 수 없다. 네. 본인은 이제 뭐
없고 조국 후보자 본인은 없고 법에 걸릴 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찰이 접근하고 있다. 이런 B급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B급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에요. 뭐 이게 책임질 수 있는 정보는 그냥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못 들은 척 해주세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소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과 무관하게 몰아가고 있다. 말하자면 어떤 예. 그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만들어낸 역적보일 가능성도 사실은 있는 건데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왜냐면은 이게 펀드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만으로 조국 후보자 부인에 대해서 수색을 하고 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건 정말 무리라고 보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모펀드를 운영했다라고 하는 코링크 PE이고 그 코링크 PE의 대표와 그 다음에 또 숨어있는 굉장한 투자자 그리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조국 후보자의 오촌 조카 요 정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더라도 이건 명백하게 문제가 있어 보여요. 네. 코링크, 예, 코링크 PE가 무정했어 보인다네요. 네, 예. 코링크 PE가 투자를 해가지고 웰스 CNT에다 투자를 했는데 웰스 CNT에 투자한 이 투자금이 또 대여금으로 해가지고 그 비슷한 금액이 비슷한 시기에 또 빠져나갔어요. 아, 그게 이렇게 그래요? 말하자면 조국 후보자 가족이 이렇게 넣은 돈하고 똑같은 액수가 또 빠져나왔다. 그러면 이제 네. 뭐 그냥 말하자면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모양새는 투자인 것 같지만 결국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 돈이다. 그렇죠. 이런 의식인 거죠. 전형적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조국 후보자와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관여됐다는 건 전혀 나온 바가 없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자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분명하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아, 이상한 흐름이 그리고 있다. 네, 이상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5억 원의 그 운용사에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을 넣었는데 지분 가치를 200배를 늘려가지고 200만 원으로 원래 액면가가 10,000원인데 200만 원으로 해가지고 5억 원을 투자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 단기에 이 지분 가치를 평가하는 게 세법상하고 회계법상 이 회계와 회계장부상하고 또 다르대요. 네네. 그런데 회계상으로 뭔가 이렇게 지분 가치를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액면가와 실제 거래된 가액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아무리 액면가하고 이 실제 거래되는 가액 평가 금액 비상장 주식이어가지고 거래된 가액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 가액 평가는 매출액, 기본적으로 매출액, 회사 자산 그리고 장래에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미래 수익을 얻을 그렇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인데 단기 200배 늘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분명하게 무슨 이명 계약이 있거나 뭔가가 있다라는 아, 거죠. 뭔가가 있다. 네. 아. 나는 이제 문과라서 너무 오촌 이거 조카. 쉽지가 않죠. 오촌 예. 조카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투자자, 네. 투자 전문가. 투자자는 네. 네, 그 투자 전문가인가 저도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을 변호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럼 근데 재밌겠네요. 예. 이게 그 조 후보자를 이제 의심하는 쪽에서 세운 논리를 보니까 이런 논리가 있더라고요. 비상장 회사랑 상장 회사를 매수해가지고 합병해서 우회 상장을 한다. 그리고 작전 세력과 조국이 손을 잡고 10억 원을 400억으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보통 그 주가 조작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려면 비상장 회사가 있고 상장 회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비상장 회사는 어느 정도 뭔가 뭐 기술력이나 뭐 어떤 회사 가치가 있는 회사인데 그쵸, 상장이 됐으니까. 상장이 되지 않은 회사를 비상장 회사 네네네. 그런 비상장 회사를 펄이라고 하거든요. 진주라고 해요. 네. 근데 그 비상장 회사가 이제 상장이 되려면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은 공개적으로 자금을 이제 모을 수 있는 그런 상장 회사가 되는 거니까요. 네네네. 근데 그 엄격한 요건을 갖추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그렇죠.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좀 자금력이 부족한 회사나 좀 부실한 회사 그런 회사랑 합병을 해요. 그러니까 우회 상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회 상장. 그러니까 그렇죠. 그 네.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쉘이라고 해요. 껍데기라고 네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조개 껍데기가 그 푸는 진주를 거죠. 안고 네. 상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쉘 펄로 올라간 그 비상장 회사가 뭐 바이오 제가 그때 사건을 했을 때는 바이오 회사들이 그런 일이 많았어요. 바이오 관련 회사들이 이제 우리 신약 개발한다. 뭐 정말 엄청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러면서 네. 네네. 뭐 교수들도 부르고 뭐 언론 간담회도 하고 뭐 연구 결과도 발표하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요. 뭐 인터넷에 보면은 주가 관련해서 강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강의도 하시면서 이 주식이 지금 뭐 바이오 주식인데 뭐 연구 결과 뭐 신약 결과가 나왔다 이러면서 이 주식을 한번 주시해 보시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주식이 그리고 한편에서는 세력들이 그 주식을 막 사요. 이 뻥튀기가 되는 사들여요. 거지, 이제. 그러면 예. 이제 주식 가치가 확 올라가죠. 예, 튀는 거죠. 그런 예. 다음에 딱 팔고 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여기서 이제 봐보세요. 여기 지금 비상장 회사랑 상장 회사를 매수해서 합병시켜서 우회 상장을 시킨다고 했죠. 네네네. 그러면
그 우회상장을 일단은 1단계를 통과를 해야 돼요. 우회상장은 그냥 아무나 막 하는 게 그것도 아니고 안 되죠. 예. 우회상장에 요건이 있는 거예요. 그럼 네. 우회상장은 요건이 있어서 통과를 해서 상장이 됐다고 쳐요. 그럼 그 상장이 됐을 때 주가 조작 세력들이 뭐 어떻게 손을 잡고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야 돼요. 뭐 허위 주문을 넣거나 뭐 기사를 통해서 뭐 회사에 대한 풍문을 흘리거나 이런 식으로 주가를 이렇게 확 부풀려야죠. 끌어올리는 예. 부양하는 행위가 있어야 작전 되고요. 세력이죠. 작전 예. 세력이 있어야 돼. 네. 그리고 이제 팔고 먹튀하는 그런 세력이 그렇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조 후보자가 뭐를 어떻게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뭐 합병도 안 된 상태인 거잖아요. 우회상장도 안 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내세운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그렇게 할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블라인드 펀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예. 이제 다시 생각을 질문 잘 해주셨는데 그럼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조 후보자가 몇십 년 동안 교수님만 하시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정치하신 지 막 민정수석 돼서 1년 차 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 중에 일부를 뭐 부인 재산 중에 일부를 주식으로 갖고 있던 그 재산을 직접 투자가 안 된다고 하니까 간접 네. 투자로 돌리는 과정에서 오촌 조카가 주식 전문가라고 하니까 오촌 조카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했어요. 네. 먼저 근데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요? 민정수석 들어가기 전에 2017년 2월에 했다. 어찌됐든 아, 그거는 예, 민정수석이 사모펀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직접 아니요, 투자. 그거는 상관없이. 2017년 2월이니까 아 그런가요?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민정수석이 되기 전에 그렇게 가정을 하죠. 그러면 전에 공직에 어렵다. 올라가기 어렵긴 직전에 어렵다. 봐봐요. 그러면 네. 조카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뭐라고 불러요? 조 후보자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누구 딱 부르면서 삼촌이겠죠. 삼촌, 네. 삼촌. 내가 당숙인가? 잠깐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네. 좋은 뭐 작전을 세우고 연기까지 있다. 하세요 이제. 예. 네. 대박 한번 나셔야죠. 아, 대박한 10억을 형님, 내년에 한번 터져야죠. 400억을 부풀릴 수 있는 작전을 그렇죠, 내가 그렇죠. 갖고 있다. 이거를 네. 이회사랑 상장회사 하나를 사고 비상장 회사를 사가지고 내가 이걸 합병시켜가지고 상장시키겠다. 그리고 작전 세력들과 같이 이거를 400억까지 부풀려 보겠다. 네네. 10억을 투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했다면 조 네. 후보자가 지금 공직에 올라가기 직전에 그걸 보고 투자를 하겠어요. 10억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왜 이렇게 이건 확신을 하냐면 조국 후보자는 그런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거를 알면서 그 공직 교수하다가 교수 몇십 년 하다가 예. 공직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거를 자기 돈을 이렇게 옮겨 담는 사람이 그런 주가 조작 세력이랑 결탁해서 그 돈을 펀드에다 투자를 하고 그리고 네. 어제 간담회 보니까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3번이나 그 펀드를 다 신고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간담회가 열릴 줄 모르고 이제 조 후보자의 이번 방송에서는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에 대해서 변호인으로서 이제 변론 계획을 세워봐야겠다 이러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을 해보지만 저는 첫 번째로 걸렸던 게 이거였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려는 사람들은 특히 주가 조작 같은 거는 자기 이름으로 그런 식으로 대놓고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조 후보자는 마이너스 100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정말 아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러니까 네. 조국 후보자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근데 같아요. 오촌 조카는 근데 오촌 조카랑 네. 이게 투자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 처남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남인가요? 아마 하여튼 뭐 주변에 누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처남과 처남 자식 둘, 3명 그리고 네네. 조국 후보자와 그다음에 이제 조국 후보자 가족 3명 이렇게 했고 6명이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주가 우회 상장을 통해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가 조작을 할 때 우회 상장을 통해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해 가지고 뭐 큰 수익을 내놓겠다. 그렇게 계획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상장 회사의 가치를 굉장히 뻥튀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 이 비상장 회사의 그 가치를 좀 높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높이를 했던 그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기본이니까. 예. 그래 그 이후로 이거를 뭐 100배 주고 지분 가치를 100배 주고 샀는지 200배 주고 그렇게 높여주고 샀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정은 하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약간 이 설명에 있어서 네. 등장 인물이 많고 이런 주어 이름이 복잡해서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 간단하게만 네,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타임라인 한번 잡아봅시다. 예. 타임라인도 필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우회 상장이나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큰 수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한다고 하면 뭘 제일 중요시 할 것 같아요?
돈 버는 거겠죠 뭐. 아니, 돈 버는 건데 그 손해를 방법에 덜 있어서 보게 하는 거? 그러니까 방법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작업을 하는데 작업한다고 하면 이거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댓글 좀 써주세요. 뭘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적은 돈을 넣고 큰 돈을 버는 거. 그러니까 그게 목표라니까. 그 어. 방법에 있어서 뭘 제일 중요시할까요? 방법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1순위 뭘까요? 안 걸리는 거? 그렇죠.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요? 몰래. 몰래. 어. 보안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위법성 요소나 불법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게 딱 누구한테 이게 주식시장이 그러잖아요. 찌라시라 해갖고 뭐가 탁 터지면 누구한테 살짝만 말해도 쫙 퍼지거든요. 그러면은 쫙 퍼진 순간 어떻게 돼요? 이게 이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다 정보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쫙 퍼지는 순간 큰일 나거든요. 남부지검에. 네네. 바로 끌려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안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블라인드 펀드 거고. 아. 그래서 이거는 진짜 코어 그룹이라고 이 작업치는 코어 그룹이라고 하는 셋, 둘, 셋 자금까지 뭐 자금하는 거 넷 요 정도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다 된 다음에 다 작업을 한 다음에 세팅이 된 다음에 살짝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게 거예요. 가족끼리밖에 할 수 없는 구조네요. 가족끼리 그 가족한테도 이거 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한테 알릴 이유도 없고 민정수석인데 조국 후보자한테 알리면은 당연히 이건 수사하라 그러죠. 가족 조국 후보자 부인한테도 이건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한테도 알 수 없다. 아들한테도 알릴 수 없고 엄마한테도 알릴 수 없어요. 그렇다면은 오촌 조카는 왠지 좀 얽힐 것 같다. 얽힐 가능성은 있는데 그 그럼 어떻게 본인과 투자를 한 거기 거예요? 대표가 그럼 일단 한번 넣어보세요라고 한 걸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니 이거는 그 당시에 조국 후보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조국 후보자 이게 그 펀드 조국 후보자는 그 펀드에다가 사모펀드에다 넣은 게 아니에요. 조국 후보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해가 안 된다 막 이러는데 조국 후보자는 그 오촌 조카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 오촌 조카의 이야기만 신뢰한 거 아니었어요. 네네. 어제 조국 후보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조국 후보자가 다른 투자하는 어떤 자문하는데 그쪽 전문가인지도 물어보니까 해당 운용사가 당시에 실적 괜찮더라, 수익률이 괜찮더라,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만한 펀드인데 그 조국 이제 내정자가 네. 후보자가 뭐 이게 약간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이럴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지금 부분은? 나온 걸로는 네. 지금 나온 걸로는 검찰이 네.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까지 수사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수사하기는 어렵다. 네, 만약에 그 주변을 할 수 있다. 네, 실제 가족은. 지금 실제 지금 고발장이나 이런 혐의나 이런 그런 게 것들을 정리하면 보면 될것 같아요. 예,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했고요. 네, 네, 네. 만약에 검찰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까지 수사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었다거나 네네. 혐의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라고 한다면 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조국 후보자의 무엇인가도 넣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 들어간 바 저거 하나도 없고요. 그게 없다. 압수수색은 코이카 봐봐요. 봉사활동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한 봉사활동 그거 진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라는 것만으로 지금 영장이 나왔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뭔가 있으면 하는데 네네. 그거조차 없기 때문에 오케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소대인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치기는 어렵다. 네, 이 저는 사모펀드 건으로. 사모펀드 건은 정말 그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족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 보십니까? 오촌 조카는 문제가 생길 수 오촌 있다. 조카가 뭔가 속으로 작전을 못 짜고 이런 것까지는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네, 그 핵심은 알겠습니다. 핵심은 이게 그 가로등 전멸기 회사 웰스 CNT 그 회사가 이 가로등 전멸기라는데 가로등은 뭐 집에서 개인이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구에 있는 거죠. 예. 지자체가 구매하는 건데 그 민주당 지자체가 많으니까 또 조국 민정수석이 고위공직자로서 네. 웰스 CNT 그쪽 걸 좀 사시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슬쩍 뒷배경이 돼줘가지고 웰스 CNT의 수익과 기업 가치를 높여준 거 아니냐.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른바 합리적 의심. 그 합리적 의심이 아닌 게 아니 그 계약이라는 게 막 수십억 원짜리 계약이면 모르겠어요. 아니 지방자치단체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140건에서 170건 정도 수주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액수가 너무 쪼다네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 조달청을 통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매출액이 올라간 거를 보면 한 9억에서 10억,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좀 가장 늘어가지고 17억 정도 이런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 났던 게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한 1억 4천? 매출액이 그 정도인 거고 수익은 그냥 1억에서 1억 얼마 정도인 거예요. 1억 4천 되게 쉽게 버는데. 아니 쉽게 보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매출에 그러니까 비해서 기업의 매출은, 순수익이 네, 높지 그렇죠. 않다는 너무 높지가 거죠. 않은 거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게 언론이 정말 왜곡 보도를 하는 게 뭐냐면요. 16, 17, 18까지만 딱 떼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10년치를 떼어놓고 보면요. 17년도만큼의 또 매출액이 나왔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업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른 것이고 네네네. 17년도나 18년도, 18년도에 확 매출액이 뛰거나 이럴 때를 보게 되면 지방자치 선거가 있었을 때고 또 그 다음에 이 가로등 전멸 사업이었잖아요. 스마트 시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8대 혁신 사업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서울시나 뭐 세종시나 몇 군데 정해가지고 정부의 예산 지원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럼 당연히 예산 지원이 많으니까 조달청을 통해가지고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오니까 당연히 매출액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모펀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촌 조카가 일단 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사람. 도피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금 날린 거 아니에요 중국으로? 그리고 저는 네. 그 소재민 변호사님이 답변을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제 그 보셨는데 왜 오촌 조카한테 전화 안 하냐는 그 야당 의원들이 쓰잖아요. 네. 그것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날랐는데 뭘 못 네, 떠올려? 그럼 오촌 조카 본인이 죄를 졌나 보죠. 그 오촌 조카가. 나는 오촌 조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오촌 조카 누군지 알아요? 아니 본인이 몰라요. 나로부터 오촌이 어떤 관계인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형제 약간 이런 쪽 아닌가? 아버지, 어렵다. 만한 일도 없어. 이상이 어제같이 안 돼. 아니 가족들하고도 다 분가하는 판에 사촌들도 잘 오촌이 안 뭐야 봐요, 오촌이. 지금. 예. 네.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조 후보자하고 억지로 엮으려고 꽤나 애를 쓰고 있는데 네네. 이 돈을 벌면서 권력도 쥐려 한다, 또 정의를 구해나려 한다, 쉬운 일 아닙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가족 중에 누군가 비위로 들어가면은 그럼 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또. 난리 나겠죠. 또. 예. 그냥 그거 갖고 그 허물을 갖고 막 이 후보자 나중에 또 장관이 되실 분인데 장관에 대해서 계속 물고 뜯고 그렇게 할 가능성도. 그럼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 오촌 조카의 범죄 행위까지 막아서 못하게 어떻게 막아요? 어떻게 오촌 조카가 몰래 작전을 짜고 있는 걸 어떻게 알고 그걸 정확한 어떻게 막아요? 지적이십니다. 오촌 조카가 아버지 사촌의 아들. 아니 그 다음에 아버지 사촌의 아들. 아버지 사촌의 아들. 아니 지금 오늘 언론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네. 해명하는 내내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조국 후보자의 답변이 모른다더라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해명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모펀드 운영사에서 운영하는 걸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오촌 조카가 어떻게 뭘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 가족이 제 동생이 뭘 하는지도 잘 몰라요. 우리 엄마가 뭘 하시는지 우리 엄마가 뭘 하는지 알려주시니까 아는구나. 맨날 알려주시니까. 아버지로 봐요, 아버지로. 아버지는 말해주시죠. 아버지도 말해. 다 말해주시네. 그러네. 동생만 알려주네. 네. 근데 계좌는 안 알려주세요. 계좌 흐름은. 그러니까 어려워요.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해명을 해요. 조국 후보자가 최대한 자기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시는 한도 내에서 조국 후보자가 아는 한도 내에서 내가 아는 건 안다.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최소한 후보자가 자기가 해명하려고 했다. 어제 도대체 수십 번 나왔잖아요. 조국 후보자 이야기가 10번 이상 말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소명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야지 기자가 기사를 그렇게 써야지 어떻게 모르는 걸 모른다고 썼다고 그거에 소명이 부족하다? 이게 말이나 돼요, 기자가? 알겠습니다. 예, 뭐 펀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거 좀 무슨 말인지 지금 머리에 근데 대충의 쥐가 흐름은- 나네. 머리에 쥐가 나. 이 흐름은 좀 잡은 것 같아요. 이제 흐름은 알 것 같고 이거는 예. 뭐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